황창현 신부님께 배우는 행복 나침반입니다. 행복 특강 가르침 배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서 얘기해야 돼요. 내가 혹시 잘못되는 길로 간다면 나를 좀 잡아달라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지. 거의 한 권도 안 읽고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세운다면 그거는 고집이에요. 아집이고 변하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공부를 하지 않는 데 있구나.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정작 내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 모습을 끝까지 자기가 잘났대. 끝까지 아무리 옆에서 충고를 해도 안 들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꺼내라는 얘기 하시죠. 근데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그렇게 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고,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고,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 세계는 총알같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조금 소리가 큰 것 같으네요. 그렇죠? 약간 울리죠? 예. 제 목소리가 워낙 좀 커서. 여러분들 1960년대는 전화가, 집에 무슨 전화가 있었죠? 다이얼 전화기가 있었죠? 다이얼 전화기가 있었어요. 근데 1980년대에 들어가서는 무슨 전화기가 있었냐면 누르는 번호를 누르는 전화기가 있었어요. 누르는 전화기. 80년대 중반에는 무선 전화기가 나왔어요. 핸드폰이 아니고 무선 전화기. 집에서 전화 받아갖고, 예전에는 전화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 다 거실로 다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전화 받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1980년대 중반에는 애들한테 전화가 오면 엄마가 전화 받아갖고 침대에 누워있는 딸한테, 아들한테 던져줬어요. 전화 받으라고. 예. 근데 1980년대 후반에는 어떤 전화기가 나왔느냐면은 드디어 모바일 폰이 나왔어요. 휴대폰. 집 밖에서도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세상은 더 총알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3년, 4년에는 무슨 전화기가 나왔느냐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휴대폰하고 스마트폰하고 구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그거지. 뭐 스마트폰하고 휴대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 그런데 갤럭시 1, 2, 3, 4, 5, 6, 7, 8 플러스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오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제 친구, 신부, 형이 삼성전자, 그야말로 사장이에요, 사장. 근데 20년 전에 벌써 여기까지 개발이 거의 다 돼 있었대요. 20년 전에. 그때 벌써 얘기를 다 했어요. 여기까지 다 개발이 돼 있는데 왜 20년 뒤에 거를 벌써 개발해 놓고 상용화를 시키지 않았느냐? 그 개발해 내갖고 팔아먹는 단계가 있어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돼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죠. 근데 내가 우리 이렇게 할머니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느 길에서, 특히 명동 같은데 제가 강의가 있어서 나가면은 할머니들이 나를 만나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사람이 길에 걸어 다니니까 라고 시부님 사진 찍자고 한 4분 정도 되는 할머니들이, 그러면은 일단은 휴대폰들이 다 있으니까, 그게 뭐 갤럭시 2인지 3인지 노트 1인지 2인지 휴대폰인지 잘은 몰라도 하여튼 전화기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진을 찍으려고 그럴 때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찍을 줄 몰라. 일단
찍자고는 그래 놓고 막상 이제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나 찍을지 몰라. 그 중에 제일 똑똑한 할머니한테 네가 찍어. 그래도 네가 제일 낫잖아. 그럼 딱 웃으면은 할머니가 탁 신부님 보세요. 그래갖고 어디를 눌러야 돼? 그랬더니 딱 누르고 한다는 소리가 신부님 그런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뭐 네가 나오는지 내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야. 제가 그래서 복장 터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 때 논문을 쓸 때 저는 타자기로 썼어요. 타자기로. 제가 그 끄트머리 타자기 마지막 세대예요. 그런데 딱 신부가 됐는데 286 컴퓨터, 386 컴퓨터, 486 컴퓨터, 586 컴퓨터, 이제 뭐 기가 메가 컴퓨터가 나와갖고 그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어마어마해요. 제가 3시에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의 1000만 평 부지에 이코시티를 건설을 해요. 1000만 평이면은 여의도 11배. 여의도 11배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어디가 내 땅인 줄 알고 어디에다 건물을 져. 측량을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뭐 한 50m, 100m는 측량 기계로 측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5km, 7km, 8km 그것도 숲이 꽉 차 있는데 어느 지점에다가 해야 되는지 측량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건축 도시공학 교수가 이번에 측량을 어떻게 했느냐면 드론을 띄웠어요. 드론을 띄워갖고 한국하고 연결을 해갖고 우리가 찍고 싶은 지점을 한국에 연락을 하면은 거기서 위도, 경도 지점을 다 입력을 해주면 우리가 여기서 입력을 해갖고 띄우면은 인공위성하고 드론하고 연결을 해갖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딱 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숲속 200m, 300m 지점에 가면 드론이 꼭대기에서 그 지점을 이렇게 쏴요. 그럼 거기다가 놓으면 이제 거기가 신학교 부지 정 가운데가 되는 거야. 그럼 해나가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요즘은 애들도 태어나면서 이러면서 태어나요. 애들도 이러면서 태어나는데 누구만 안 변하느냐 하면은 내 나이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 80대는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냐면 따라갈 수가 없거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교포들은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미국 책도 안 읽고 한국 책도 안 읽어. 보니까 아무것도 안 읽고 시대는 총알같이 변해가는데 변하지 않은 거예요. 뭐를 가지고 무슨 잣대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면 다 여러분들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1970년대 오신 분은 70년대 것만 가지고 와요. 1980년대 개념 가지고 계신 분은 80년대 것만 가지고 와요. 어저께 우리 자매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여기 시카고가 눈이 오면은 딱 차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싹 다 눈 친다며요. 근데 그 자매님이 강원도 평창에는 제설기가 2대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강원도도 눈 오기 전에 모든 제설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눈이 떨어지기도 전에 다 쳐요. 강원도도. 강원도도 그래요. 그래서 제설차가 밤새 다니면서 염화칼슘 뿌려갖고, 제가 강원도 사는데 거의 빙판길을 다니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변화를 이 미국 분들 와서 보면 20년, 30년 정도 안 들어와 보신 분들이 전혀 개념이 없으셔요. 전혀 개념이 없으셔요. 한국은 어느 정도로 시스템이 잘 돼 있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막혀요. 그 도로 무슨 데모를 한다든가 뭐를 막히면은 그 차 거기에 이 LED 거기 이렇게 쭉 이름 뭐 쭉 글씨 나가는 거 있죠. 거기서
지금 손님은 목적지를 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막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리셔서 지하철 몇 호선 몇 번 출구에 들어가셔서 타고 가시면 목적지에 도착하실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미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미국도 그렇겠지만 한국은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기다리고 있는 버스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다 찍혀 나와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어요, 한국이. 그런데 아직도 한국을 너무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변화는 너무너무 빠르고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데 누구만 안 변해? 60대, 70대, 80대만 안 변하고 죽어라고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2040년이 되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2000년대 얘기를 했어요. 2000년대, 2010년대 로봇 발전 속도, 그럼 2030년, 2040년 정도 되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할 로봇을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알파고 바둑 두는 걸 보니까 인간을 벌써 뛰어넘기 시작을 했죠. 인간을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2040년이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거의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2040년이 되면. 왜냐하면은 누구라는 AI 인공지능이 지금 한국은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 누구라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인님 일어날 시간이 됐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음악을 뭘 틀어드릴까요? 아침 기상으로 틀어줘요. 오늘은 날씨가 좀 축축하고 그런데 에어컨 공기 환기 시스템을 해드릴까요? 좀 나가려고 그러면 자가용 지금 한 5분 전에 시동을 걸어놓으면 아주 쾌적하게 갈 수 있습니다. 벌써 다 대화를 해요. 그럼 말하면 다 알아서 해요. 음악도 틀어주고 밥도 눌러주고 음식도 다 준비해주고 이 기본적인 게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2017년밖에 안 되는데 그럼 2040년이 가면은 어느 정도까지의 로봇가 나오냐면 섹스를 해줄 수 있는 로봇도 나와요. 섹스를 해줄 수 있는 로봇도 이미 미국에 개발이 돼 있어요. 네, 있어요. 이미 돼 있어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골치 아픈 여자랑 뭐 눈치 봐가면서 오늘 밤은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래가면서 그래요. 안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다 되고 문제 해결 다 해주는 로봇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로봇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감정을 느끼면 신앙생활을 당연히 하고 싶어 하죠. 로봇을 해도. 그래갖고 나한테 신부님 저 세례받고 싶습니다. 저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로봇을 세례를 줘야 돼 말아야 돼? 주지 말아야 돼?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네가 로봇이기 때문에 세례 안 줄 거야? 그럼 얘가 상관없습니다. 우리끼리 세례 주는 로봇을 만들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그리고 그런 세상이 바로 코앞에 와 있고 제가 막 나오기 전에 뭘 잠깐 자료를 봤는데 로봇끼리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단계까지 올라갔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세상은 총알같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70대, 80대, 90대 되신 분들은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따라갈 수는 없고 이 세상에선 살고 있고 그 뭐 얘기는 해야 되는데 아는 건 1960년대, 70년대 정보밖에 없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공자님이 73살까지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공자님은 엄마가 14살, 아버지가 79살에
공자님이 나요. 공자님 아버지 빨리 죽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맨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갖고 똥찌기도 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인류의 최고의 스승이 됐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끝까지 묵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끝까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끝까지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오신 특히 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청중들이 내 주 고객층이 6, 7, 8, 90대예요. 근데 내가 맨날 죽는 얘기만 하고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말고 500만 원만 남기고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죽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공부를 하지 않는 데 있구나. 그리고 여기 이 대한민국에도 요즘 대한민국은 사실은 이 정치적인 갈등이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80%가 넘기 때문에 웬만한 할머니들도 다 돌아섰어요. 웬만한 할머니들도.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여기는 아직도 안 돌아서고 있어 보니까 아직도 안 돌아서고 있어. 대한민국의 상황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지금 2분기 수출이 16%예요. OECD 국가 중에 수출 1위예요. OECD. 대한민국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한민국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날이에요. 수출이 지금 16% 증가하고 있고 아마 올해 다시 1조 달러로 진입할 거예요. 수출입 1조 달러 되는 나라는 세계에서 10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가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스페인보다도 더 잘 사는 건 알고 계세요? 네, 스페인, 이탈리아가 우리 지금 밑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이탈리아가 자꾸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고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출도 잘 되고 경쟁력도 좋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촛불 집회하고 태극기 집회가 연 인원이 거의 2천만 명이 나와서 데모를 했어요. 2천만 명이 나와서 데모를 했는데 촛불 집회 같은 경우는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태극기 집회 2분인가 3분이 돌아가셨어요. 태극기 집회. 미국에서 만약에 2천만 명이 데모를 하면 몇 명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10,000명 이상 죽을 거예요. 10,000명 이상. 적어도 100만 명이 쏟아져 나오면은 건물 다 깨부시고 그냥 다 약탈하고 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물을 한번 깨부신 적도 없고 약탈 한번 한 적이 없어요. 이 정도면은 전 세계 언론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정도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는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는. 근데 그런 정보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은 미국에 와서 보면 곧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고 곧 전쟁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미국에 있는 동안 전쟁이 터졌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한국에 안 들어가게.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정치적인 식견을 가지려면은 미국 책을 50권을 읽든 한국 책을 50권을 읽든 정치적인 식견을 가지려면은 50권은 읽어야 돼요. 내가 적어도 50권 정도 읽지 않고 거의 한 권도 안 읽고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세운다면 그거는 고집이에요. 아집이고.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권합니다. 책을 좌측 것도 하나 읽어보고 우측 것도 하나 읽어보고 방송도 우측 것도 한번 보고 좌측 것도 한번 보고 제일 좋은 거는 유튜브를 시청하는 거예요.
근데 정규제 것만 시청하지 마시고, 정규제 거만 시청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세 사람의 강의를 꼭 들으세요. 첫 번째, 명지대학의 한명기 교수 강의를 꼭 들으세요. 이분은 서울대학에 나왔는데, 제가 이건 적으셔도 돼요. 명지대학의 한명기 교수 강의를 꼭 들으세요. 명지대학의 한명기 교수. 이 교수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고, 일본고도 정통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강의를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강의를 잘한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KBS PD들이 얘기를 해요. KBS PD들이, 신부님, 제가 아침마당에 나가면은 아침마당이 총 62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원하는 시간이 57분이에요. 강의를 처음 출연을 할 때 막 난리가 났어요.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어요. 앞에 계속, 그 다음 앞에 계속 그 강의 그거를 막 넘기고 까먹을까 봐.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거 띄우면 정신 사나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심지어 원고 안 봐도 된다고.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57분에 딱 끝냈는데, 그 KBS 모든 사람들이 다 방송을 다 봐요. 그 안에 내가 아침마당 생방송할 때 저런 신부님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57분에 정확하게 매듭을 딱 끝내주는 건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보다 강의를 더 잘하는 사람이 한명기 교수예요. 이분은 좀 사학과 교수기 때문에 나하고 좀 대중성에서 좀 떨어지죠. 근데 이분의 임진왜란 강의를 듣고 병자호란 강의를 듣고 동학혁명의 강의를 들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금방 이해를 해요. 임진왜란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명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움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낀 거예요. 껴서 우리가 고통을 겪은 거예요. 병자호란은 우리하고 청나라 싸움이 아니에요.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어디에 붙을 거냐? 근데 우리는 명나라에 붙은 거예요. 실세는 청나라였는데. 그 바람에 임금이 머리를 3번, 9번, 이 삼고구 두레라고 107번을 쪄갖고 이마에 피가 터졌다고, 인조가 그런 게 누구 편에 들 거냐? 동학혁명은 사실은 우리 민중의 반란이 아니에요. 동학혁명을 일으키면서 누가 들어오냐면 일본이 들어와요. 일본이 들어오면서 청나라가 들어와요.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6.25 전쟁도 역시 우리나라하고 북한의 전쟁이 아니죠.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의 전쟁이에요. 일본이 엄청나게 참전한 건 아시죠? 6.25 전쟁 때 일본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참전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6.25 전쟁도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사드도 지금 남하고 북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하고 미국의 문제예요. 사드도. 거기에 있어갖고 우리가 이 사드를 꽃놀이패로 갖고 놀 수 있었던 건데 그냥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중간에 껴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단순한 그냥 정책 결정이 아니라 지정학적, 경제적, 군사력, 역사적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하나 내면은 미국이 경제 규모가 16조예요. 16조 달러, 일본이 경제 규모가 8조예요. 그러면은 합치면은 24조죠.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1조야. 그리고 중국은 경제 규모가 15조고 북한은 경제 규모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15조인 중국 팀하고 24조인 일본하고 미국 팀하고 우리나라는 어디에 붙어야지 살까요? 현재로서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을 잡아야만이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다 알아요. 대부분이 다 알아요. 대부분이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고 판단하지 말고 좀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식견을 넓히면은 드립다 머리 대고 핏대 대고 싸우고 다신 너하고 얘기 안 한다 이런 그냥 뭐 얘기를 해보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랐는데 한 10마디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너하고 얘기 안 한다. 아는 게 있어야지 많이 말을 하지. 그래서 한명기 교수 강의를 꼭 들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려대학의 장하성 교수. 이 교수는 경제학과 교수예요. 이 교수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너무너무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이 교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 사내 유보금이 얼마냐면 700조예요. 700조면은 미국 달러로 따져도 7천억 달러를 지금 갖고 있어요. 회사에. 이거는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 돈이에요.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 돈이야. 그런데 10대 기업에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이에요. 10대 기업 안으로 끝이야. 근데 이 지금 대기업이 700조를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다시 재투자도 하지 않고 뭘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IMF에 대한 아픔이 있으니까. 근데 이 장하성 교수의 이야기는 700조 중에 적어도 200~300조는 세금으로 뺏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으로 뺏어와서 누구한테 혜택을 줘야 되냐면 대학생들 무상교육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럽은 대학생들 무상교육 시키나요? 안 시키나요? 무상교육 시킵니다. 유럽은 우리 신부들이 대부분이 어디로 유학을 가느냐 하면 다 유럽으로 유학을 가요. 왜 유럽으로 유학을 가느냐 하면 학비를 안 내니까. 기숙사비만 내면 되니까. 근데 기숙사비는 아무 문제가 없어. 수녀원에 가서 미사만 해주면 다 해결돼.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래서 신부 열이 유럽으로 유학을 가면 한 명이 미국으로 와요. 근데 난 주교님한테 가갖고 10명 중에 5명은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도. 왜 미국으로 보내야 되느냐면 모든 학문의 주도권은 지금 미국이 갖고 있거든요. 유럽이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모든 정보가 영어로 쏟아져 나오는데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신부는 새로운 정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걸음 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한국의 모든 문화, 정치, 종교를 이끌어 나가려면 어디로 보내? 미국으로 보내라. 돈이 들더라도. 근데 미국으로 못 보내요. 학비가 너무 비싸거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 장하성 교수의 논리는 그런 논리입니다. 무상교육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은 왜 대학생들을 무상교육을 시키느냐?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니까. 국가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돈을 못 뺏어와요. 왜 대기업의 돈을 못 뺏어오느냐 하면 이제까지 정치인들이 대기업하고 결탁하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나눠 먹자.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돈을 감히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장하성 교수는 그렇게 해서는 나라가 미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구글 정도만 해도 세금을 42% 내는데 삼성은 세금을 17%밖에 안 내요. 근데 구글이 돈을 더 많이 버느냐 삼성이 돈을 더 많이 버느냐? 이번 2분기에는 삼성이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구글보다 삼성이 돈을 더 벌었어요. 이번 2분기에는. 대단하잖아요. 근데 왜 돈을 못 뺏어와? 국민들을 나도 이거 삼성 갤럭시 8 플러스인데 이 중에 40만 원은 사실은 세금으로 갖고 가도 돼요. 40만 원 세금으로 갖고 가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 그 부의 분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뺏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그걸 읽어보면은 제가 여기서는 뭐 그런 얘기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은 또 할머니들이 저 빨갱이가 와갖고 또 저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대한민국의 할머니들한테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번 하반기부터 치매 할머니들 90% 치료비는 국가가 됩니다. 근데 누가 결정한 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들을 위해서 온전히 정책을 피는데 할머니들은 딱 보면 빨갱이라고. 지난 10년간 대통령들은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비 국가에서 안 대줬어요. 그런데 90% 이번 하반기부터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사람들한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똑바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지금 최저 기초 노령연금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그런데 내년부터인가 67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 대상자 선별에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67만 원으로 올라가요. 뭐 이건 제가 수없이 강의 때 얘기했어요. 나라가 제대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대부분의 기초 노령연금이 70에서 90만 원으로 시작하거든요. 미국도 90만 원이죠. 900달러, 700에서 800, 900달러죠. 그게 이제 가장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실시하는데 가슴 아픈 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딱 보면 문재인 빨갱이라고 그래. 정작 혜택은 본인들이 지금 다 입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뇌 교육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저는 누구 대통령 편을 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지금, 그리고 이번에 제가 미국에 와 있는 동안 또 발표가 나왔어요. 이제는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은 없는 의료 혜택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 한쪽에서는 난리가 나서 돈 다 퍼주면 나라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 다 퍼줘야 한 30조 40조예요. 근데 지금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은 700조예요. 그리고 묻혀있는 돈들은 내가 그 많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다 끄집어내고 이 몰래 뒤에 감춰둔 돈 다 끄집어내면요 거의 1000조가 넘는데요. 그걸 다 오픈해 놓으면 나라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하느냐면 장하성 교수가 하고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고, 나는 그런 얘기 할 줄도 몰라요. 장하성. 세 번째, 서울대학의 최인철 교수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서울대 이 교수 강의는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최인철 교수는 행복학 강의를 하는 교수예요. 근데 최인철 교수의 요지는 행복하려면 여행을 다녀라. 근데 누구 말을 빌리느냐면 이 교수가 서울대학 행복학 연구소 소장인데 소크라테스, 공자, 심지어 석가모니, 예수님, 사회심리학자, 철학자, 모든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인생에 와서 행복하려고 그러면 여행을 다니라는 거예요. 왜 여행을 다녀야 되냐면 죽을 때 기억나는 건 여행 간 것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근데 30살서부터 60살까지 죽어라고 일만 하면은 죽을 때 그런데요. 내가 이 세상에 일하려고 왔나? 그리고 죽는데요. 근데 뭔가 좀 시간을 쪼개서 억지로 힘들지만 시간을 만들어서 어디 여행을 갔다 오고 하나 더 나가면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면은 더 높은 행복을 누리려면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재용 회장 얘기를 하면 이재용 회장이 지금 재산이 15조예요. 재산이. 근데 세금을 15조를 형성하는 동안 세금을 얼마를 냈느냐 하면 1,500억도 내지 않고 150억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재용 회장가 부자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세금 한 푼을 안 내고 그렇게
150억도 아직 안 냈대요, 세금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높은 차원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하고 빌 게이츠 이 미국의 기업가가 만들어서 조성한 거는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달러. 100조. 한국 돈으로 100조를 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크기가 다른 거죠. 왜 미국이 뭐 어쨌거나 1등 국가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나누는 차원 높은 게 있는 거죠. 그 나누는 건 좀 있는 사람이 나눈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우리들은 인생을 돌아볼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추억이 있어야 돼. 추억. 만약에 추억이 없는 삶은 그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 그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왔지, 이과수 폭포를 갔다 왔지, 우리 애들하고 여름에 캠핑을 갔다 왔지, 이거 생각나지 다른 건 생각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려고 그러면 여행을 떠나세요. 나중에는 없어. 떠나려면 언제 떠나? 지금 떠나세요. 지금. 저는 강의를 많이 다니죠. 제가 정말 1년에 상상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강의를 다녀요. 강의 다니기 전에는 항상 제가 버릇이 있어요. 거울을 보는 버릇이 있어요. 머리는 잘 됐는지. 오늘 여러분 만난다고 또 저기 킹 사우나 가고 아침에 면도도 하고, 제가 수염이 많거든요. 면도도 하고 조금 땀 빼갖고 좀 이렇게 피부도 좀 곱게 만들고. 왜냐하면은 오늘도 천여 분이 올 거니까 1,000분이나 되는 분 앞에서 정말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야죠. 또 내가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제대가 있어서 다행인데 꼭 확인하는 건 뭐냐, 바지에 자꾸는 올라갔는지. 내가 이거 제일 확인하는 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정말로 끔찍할 때가 있어요. 가끔 내가 아는 후배 신부가 허벅지가 넓은데 자꾸를 이게 안 내리는 건데, 공식선상에서 딱 다리가 벌어지잖아요. 다리가 굵은 사람들은 그 행사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신부 바지에 자꾸 벌어진 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아무것도. 근데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갔다면, 여러분들 지금 한 1,000분 정도 와 계신데 눈은 여기 와 있고 머리는 저 신부님 바지에 자꾸 내려갔는데 어떻게, 내가 자기 자신을 알아라, 자기를 껴안아라, 삶을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 앞에 나설 때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남 앞에 나서기에 지금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남 앞에 나서기에 무리가 없는가?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내 자신의 모습을 모른 채 남 앞에 나서면은요, 그건 정말 꼴불견을 볼 수밖에 없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남을 판단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우리 장기 둘 때도 훈수 두는 건 하나도 안 들어. 내가 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얼마나 잘 보여요. 여러분들 주위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많이 보이죠?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정작 내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 모습을. 내가 이렇게 혹상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끝까지 자기가 잘났대. 끝까지 아무리 옆에서 충고를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폭삭 망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아마 내 생각에는 중생도 많이 앉아있고 부처도 많이 앉아있을 거예요. 그건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꺼내라는 얘기 하시죠.
근데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다면 차라리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남이 나를 들여다보는 걸 듣는 거. 이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판단해 줄 수 있는 나의 멘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는가를 지적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우리는 꼭 필요해요. 근데 그런 멘토 몇 명이 있어야지 실패하지 않느냐면 3명은 있어야 되네. 적어도 3명. 너무 많으면 복잡하고, 1명은 위험하고. 그 대표적인 멘토가, 위험한 멘토가 최순실이라고 있죠. 굉장히 위험한 멘토죠. 저는 멘토가 참 많습니다. 저한테 충고해 주는 분들도 많고, 저를 걱정해 주는 분들도 많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도 많은데, 저는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멘토는 3명이 있어요. 첫 멘토는 나보다 3살 많은 교수죠. 그래도 꽤 공부한, 유학한 교수예요. 사회복지를 공부한 교수인데, 생태마을에 1년에 2번은 꼭 와요. 그래서 저하고 하룻밤을 자고 가요. 얘기를 참 많이 해줘요. 그리고 저는 카톡이라는 걸 안 해요. 카톡이라는 걸 안 해요. 왜 카톡을 안 하냐면 내 멘토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너는 카톡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카톡이 뭔지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열어보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멘토들이 하지 말래니까.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날 잘 몰라. 근데 하지 말래.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신부님은 저한테 좋은 글이 있으면 내가 카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풀어서 내 휴대폰에 보내주세요. 좋은 글, 묵상할 수 있는 글, 이런 것들은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내가 한참 뜰 때, 지금 뜰 때는 한 2007년 그전에도 유명한 강사긴 했는데 방송에 뜨기 시작한 건 2007년부터. 근데 그 형님이 우리 평창에 와서 하룻밤을 주무셨어요. 저는 나를 찾아오는, 우리 평창이 굉장히 멀거든요. 나를 찾아오는 신부들은 항상 안방을 내줘요. 내 손님이니까. 그리고 나는 거실에서 잠을 잡니다. 안방을 내주고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문을 열고 나와서 황 신부 안방 좀 들어와 봐 딱 그러더라고요. 들어가 보더니 제가 양복을 걸어놓는다고 내 옷장을 벗었는데 양복이 14벌인가 15벌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옷을 한 벌만 입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왜 너는 14벌이나 양복이 있어야 되느냐. 네가 이제 유명해졌다고 건방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딱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벌이면 되지. 이렇게 많은 양복이 너한테 왜 필요하느냐고. 근데 전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내 멘토가 그런 걸 지적해 줄 때. 그래서 그 양복 다 나눠줬어요. 내 몸에 맞는 사람 찾아서 나눠주느냐고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원래 몸이 너무 작아갖고 입으면 다 안 들어가. 그래갖고 좀 허리 같은 거 늘려서도 다 해서 다 우리 직원들, 주위에 있는 우리 직원들 거의 다 나눠줬죠. 늘려서. 근데 내가 다음 해인가 그 다음에 그 신부님 성당에 가서 강의할 일이 있어서 하룻밤을 자는데 안방을 역시 내주더라고요. 안방에 들어가서 딱 옷을 내가 옷장에 걸으려고 딱 열었는데 정말 저는 그걸 보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동복, 하복 딱 2벌 있는 거예요. 그 신부가 나이가 거의 43살, 4살, 나보다 3살 많았으니까 그 나이가 되도록 동복, 하복 딱 2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어느 성당 가서 그 동창 신부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동창 신부도 그런 얘기, 그 동창 신부도 교수를 하고 있는데 홍 신부는 그렇게 하고도 남지. 그러니까 나의 멘토는 그냥 말만 하는 멘토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멘토예요. 사는 멘토. 또한 멘토는 나하고 굉장히 정말로 친한 멘토인데 이 신부님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첫 번째 멘토는 신앙적이었다면 이 신부님은 철학적이에요. 이분이 요즘 나하고 하는 얘기는
50살 먹은 신부들은 대부분이 정신병에 들어있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자고 혼자 밤을 보내면 30년 동안 그러면은 대개는 멘탈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신부들을 많이 만나도 50살 된 신부 중에 제정신 갖고 사는 신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부만 그런 게 아니야. 사람도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내고 다른 사람 안 만나잖아요. 그럼 멘탈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은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이 신부님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요. 기가 막히게 그려요, 정말로. 네. 그래서 그 그림을 가르쳐주는 선생들이 하는 말이 사제로 살기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 25주년 기념에 전시회를 하면서 그림을 다 팔아갖고 나한테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너 잠비아에 고아원에 나하고 왔었거든요. 고아원에 필요한 거 꼭 이걸로 해주라고. 얼마나 좋은 멘토예요. 근데 그 멘토는 나한테 하는 말이 너는 오락 프로에는 나가지 말아라. 방송에는 교양 프로에만 나가라. 왜냐하면 교양 뉴스만 나가라. 왜냐하면 신부는 가르치는 사람이지 연예인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 신부님이 나한테 딱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뭐 방송국에서 30방송국 더 이상해서 토크쇼에 나와달라, 뭐에 나와달라, 그래도 하나도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도. 누가 나한테 충고를 해주냐면 멘토가 나한테. 예. 근데 제가 아침마당에 5번 나가면서 PD들이 신부님, 우리 이 PD 작가들이 신부님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느냐고. 나는 잘 모른다고. 신부님 보면은 충분히 오락 프로에 나가갖고 할 수 있는 자질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안 나가시고 교양 프로하고 뉴스 프로에만 나오시고 어떻게 나 멘토가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나간다. 너무너무 좋은 멘토들이 있죠. 제가 곁길로 안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충고해주고 붙잡아주는 멘토들이죠. 또 한 멘토는 나보다 7살 많은 신부인데 정말로 이 신부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도 그 수많은 말을 하는데도 단 한마디도 유익한 말을 하지 않는 신부예요. 제가 정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도 신앙적인 얘기도 안 하고 철학적인 얘기도 안 하고 어쩌면 이렇게 유익한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고. 나이만 먹었지 뭐 아는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런데 중요한 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주위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저 본명이 베네딕토인데 저 베네딕토 신부가 우리 황 신부한테 하는 거 보면은 막내 동생이 이뻐갖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밥 먹다가 김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꼭 한마디 해요. 유명한 신부님이 입술에 김 묻히고 이게 뭐냐고 그러고 떼어줘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코를 풀었는데 이게 코딱지가 이렇게 여기 묻었나 봐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놀랐어요. 손에 얼굴에 대면서 코딱지를 떼어주면서 이게 유명한 신부님이 코딱지를 얼굴에 묻히고 다니면 어떻게 하느냐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신부님하고 밥 먹는데 같이 밥 먹는 자매가 여기 고춧가루가 껴갖고 웃을 때마다 그냥 빨간 고춧가루가 빡빡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속으로 아유 주책맞게 저렇게 얼굴에 고춧가루 껴있는데도 모르고 저렇게 이러는 사람이랑 잠깐만 이리 와봐 그리고 이쑤시개로 고춧가루 떼어주는 사람이랑 어느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고춧가루 빼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부님하고 여행도 항상 이 신부님하고 다녀요. 그럼 뭐 반창고 뭐 가방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말만 하면 다 나와. 말만 하면 다 나오는 그런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서 강의를 해도 이 성당에 가서 했어요.
이 성당에 성서 강의를 했는데 매번 1000명씩 왔어, 이렇게. 근데 그 1000명한테 전부 빵, 우유, 맛있는 거를 다 무료로 다 제공해주고 제가 강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마 이 신부님하고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알콩달콩 티걱 태걱 해가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지 않을까. 물론 그 외에도 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또 제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충고해주고 이끌어주고, 때로는 편지도 써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뭐 여러 종류의 편지가 오지만, 여러 빨갱이라는 편지도 오지만은, 여러 종류의 편지가 오지만, 그것도 뭐 저는 충고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충고의 하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멘토가 몇 명이 있는가, 만약에 지금 멘토가 없다면 오늘 정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나를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건 마음속으로만 저 사람은 내 멘토,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가서 얘기해야 돼요. 나는 당신을 내 멘토로 삼고 싶다고. 시카고에서 이 황량한 이국 생활에서 내가 혹시 잘못되는 길로 간다면 나를 좀 잡아달라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지 그 멘토는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생전 얘기도 안 해. 그런데 얘기를 안 하는 사람한테 누가 너무 사랑해서, 자매님, 요즘 자매님 보니까 좀 옷도 입고 다니는 게 좀 이상하고 좀 이상해, 헛바람이 든 것 같아, 자매님 좀 똑바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로 사랑해서 그랬는데 멘토라는 걸 지정해 주지 않을 때는 네가 뭔데,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겨 뭐라고 그러듯이 네가 뭔데, 너나 잘 살아,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딱 멘토를 정해놔, 당신 나 멘토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멘토가 충고해 줄 땐 기분이 안 나빠요.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멘토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멘토는 당신이라고. 그러면은 지켜보는 눈이 남다르다는 거죠. 기분 나쁘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아주 기분 좋게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청국장 가루를 갖고 왔는데 다 팔렸어요. 청국장 얘기를 좀 하면은,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은 청국장의 놀라운 효능을 보시면은 뭐 수많은 좋은, 요새 논문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또 청국장도 다 영어로 써요. 영어로. 그래서 이 청국장 만드는 사람들은 다 저 시골 사람들인데 영어로 논문을 쓰니 어떻게 알아봐. 근데 나는 또 우리 직원들이, 유학하고 온 직원들이 있어서 다 번역해라고 갖고 오라고 해서 난 봐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청국장이 아주 군내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부패균, 부패취라고 그래. 근데 어렸을 때 여러분들 청국장 하면은 어머니가 아랫목에다가 보재기 쌓아갖고 소쿠리에다가 그냥 온 집안의 냄새가 진동을 해야지 청국장 떴다고 그러잖아요. 썩은 거예요. 바실러스균은 어느 정도 발효를 하다가 이게 활성화가 극에 달하면 그때부터는 자기네들끼리 잡아먹고 썩기 시작해요. 우리 청국장 가루 갖고 냄새 안 난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냄새 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청국장으로서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국장은 청국장 어떻게 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 많아요. 방법은 청국장 포장지에 잘 쓰여 있어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드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역사에 대한 민중의식은 민중, 즉 일반 대중이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와 정치적, 사회적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역사적 사건들이 민중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민중이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역사에 대한 민중의식은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전통적으로 역사는 왕이나 정치 지도자 등 엘리트 중심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근현대 역사학에서는 민중이 역사 변화의 주체로 등장합니다. 민중의식은 민중이 단순히 피지배층이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 변화와 혁신의 중요한 동력이라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 한국의 3.1운동, 4.19 혁명,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은 민중이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민중의 역할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중요한 주체로서 자리매김합니다. 민중의식은 종종 저항과 변혁의 역사로 드러납니다. 민중은 역사 속에서 억압과 착취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한 저항은 여러 혁명적 사건들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저항의 역사는 민중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찾고 불의와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과정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시민저항 등이 그 예로, 이러한 운동들은 기존의 권력 구조에 도전하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민중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민중은 그들의 집단적 행동을 통해 사회적 변혁을 이끌어내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데 기여합니다. 역사에 대한 민중의식은 또한 민중의 고통과 희생을 강조합니다. 전쟁, 식민지배, 경제 불황, 독재 등 역사적 사건들은 주로 민중이 그 피해를 감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제강점기 동안의 식민지배나 한국전쟁, 이후의 군사 독재 정권 아래서 많은 민중이 희생당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역사 속에서 민중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그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저항과 회복의 주체로 기능했습니다. 민중의식은 이러한 고난을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사적 기억은 민중의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중은 자신들이 겪은 역사적 사건과 그 기억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억은 민중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은 민중의 저항 정신과 민주화 열망을 상징하며 그 기억은 현재의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민중은 이러한 역사를 통해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가치와 목표를 재정의하고 지속적으로 사회 변화에 기여합니다. 민중의식이 반영되면서 역사 서술이 방식도 변화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국가 중심, 영웅 중심의 역사 서술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대 역사학에서는 민중의 목소리와 경험을 더 많이 반영하는 민중사가 강조됩니다. 민중의 관점에서 본 역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 계층과 집단의 이야기를 다루며 역사적 사건들을 보다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이는 역사 서술에서 소외되었던 여성, 노동자, 소수민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기여하며 역사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민중의식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민중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특히 정보와 기술의 발전으로 민중은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중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대하여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촛불혁명과 같은 현대의 정치적 사건들은 민중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사회적 불의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민중이 여전히 역사의 주체로서 현재의 사회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역사에 대한 민중의식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민중의 역할과 경험을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민중은 단순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저항과 변혁의 주체로서 역사를 이끌어왔으며 그들의 경험과 기억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민중의식은 사회적 정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 말씀입니다. 삶의 변화에 대한 자세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와 방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나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진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6가지 가르침과 깨달음의 내용을 정리했으니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들어보세요. 흔하, 배우기를 멈추지 말라.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고집과 주장에 얽매이지 마라. 2. 인생의 행복은 여행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죽을 때 기억나는 것은 여행을 한 추억이다. 힘들고 시간이 빠듯해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행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 여행을 하기 제일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3. 나누어라. 더 높은 차원의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자 한다면 나누어라. 행복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4. 외면을 점검하라. 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은 남 앞에 나서기에 앞서 중요한 일이다. 자신의 자질을 살피는 일이며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일이다. 5.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아라. 남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만 정작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일은 어렵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나 꺼내어라. 6. 멘토를 만들어라.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어렵고 나의 인생을 충고해 줄 진실한 사람이 없다면 지금 당장 멘토를 만들어라. 그는 책임감을 가지고 남다른 눈으로 당신을 지켜보며 삶을 인도해 줄 것이다.